한쪽에선 반일 시위를 하죠. 다른 쪽에서는 반공 타령에 현중 선동까지 합니다. 신냉전 시대에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위치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새로운 선택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한지원입니다.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라고도 하죠. 법을 만들고 위법을 처벌할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로 불리는 외교 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 경제적 힘을 강조합니다. 힘이 장땡이라는 거죠. 힘이 없으면 굴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세계에 약육강식 법칙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무역, 금융, 해양, 무기, 인권, 환경 등등등 다양한 국제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 규칙을 위반하면은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제재를 가하기도 하죠. 이를 규칙 기반 질서라고 부릅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이 규칙 기반 질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국제적 거래를 활발하게 하려면은 시장 규칙이 잘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칙 기반 질서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힘 앞에 규칙이 종종 무력해지죠. 당장 미국부터 그렇습니다. 2003년에는 유엔 결의 없이 이라크를 침공했죠. 트럼프는 WTO 중재 제도를 그냥 막 무시했습니다. 유엔 기후협약도 탈퇴해버렸죠.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불리는 이것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실제로 충돌합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규칙 기반 질서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실 완전한 무정부 상태보다는 인류의 안전과 복지에 당연히 규칙 기반 질서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힘에 의지한 국가 간 관계만 존재한다면 정말 아수라장일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견제할 방법이 전쟁 말고는 없습니다. 200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던 수출과 해외 투자도 당연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규칙 기반 질서의 최대 수혜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세계화로 대표되는 규칙 기반 질서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중국의 두 가지 변화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 중국 경제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현재 한 미국의 80% 가까이 되죠. 명실공히 주요 2개국입니다. 그리고 커지다 보니까 아시아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고조되었습니다. 둘째, 시진핑 집권 이후 40여 년 계속된 중국의 개혁 개방 노선이 확 바뀝니다.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당의 독재와 국가주도 경제를 강화하는데요. 이 노선은 덩샤오핑 이전의 마오쩌둥 노선과 더 비슷합니다. 규칙 기반 질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패권 경쟁이야 항상 있었죠.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입니다.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후자, 즉 노선의 변화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규칙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의 친화적인 국제규칙은 말하자면은 중국식 코로나 대책이 국제 표준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막 락다운 했던 그 대책 말입니다. 코로나 제로. 즉 미중 패권 경쟁은 단순하게 두 힘 간의 대결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이 미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특히 대중 수출 비중이 30%나 되죠.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말하는 위험 최소화 전략이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중국에 치우쳐 있는 수출 및 수입 품목을 여러 나라로 분산해야 되고, 또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극도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익과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외교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계화 시대의 규칙 기반 질서와 미중 경쟁 시대의 현실주의 외교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에 저는 바로 한미일 협력 강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트럼프가 무역전쟁으로 일탈했을 때도 일관되게 무역협정 기반한 대외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 대표적이죠. 정말 일본이야말로 아주 일관되게 규칙 기반 질서에 기반을 해서 동아시아에서 활동을 했다 볼 수 있는데요. 한일협력은 규칙 기반 질서의 원리에서 중국을 견지하는 여러 협정에 우리나라도 참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높은 수준의 한미일 3자 협력으로 격상하는 것은 힘에 기반해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인데요. 한미일 협력은 뭐라 불러도 군사적 의미가 강합니다. 중국의 힘의 균형을 맞춰서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3국 정상이 단독으로 회담을 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죠. 더군다나 회담 장소가 캠프 데이비드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둘 때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루즈벨트와 처칠이 한국전쟁이 끝난 후 아이젠하워와 후르쇼초프가 이곳에서 만났죠. 클린턴, 바라크, 아라파트 지도자가 역사적 중동회담을 평화했던 것도 이곳입니다.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3국 간 다층적 연례회의를 약속한 겁니다. 3국 정상회담,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회담, 그리고 차관보급 인도-태평양 대화가 매년 열립니다. 또한 한미일 3자 공동 군사훈련이 매년 실시되고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자료도 교환되죠. 한미일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미일이 따로 동맹을 맺었던 것보다는 수준이 꽤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담에는 결정적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때문인데요. 내년에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되겠죠. 회담 성과가 사라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 이후에 레임덕에 빠지거나 3년 후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회담 성과가 또 희석될 겁니다. 정치 양극화로 초당적 합의가 한국과 미국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내 정치가 문제가 되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역사적 장소에서 개최하고 다층적 연례회담을 만들어 놓은 것도 양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지점은 한미일 협력에 관한 초당적 합의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이번 정상회담 성과가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정권 교체 가능성만 있다고 해도 협약이 흔들린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협력은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한국의 초당적 합의를 위해서 국민들께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당식 민족주의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방공, 협중 선동에 대한 국민적 심판입니다. 우선 민주당식 민족주의 대외 정책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면 이건 초당적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시죠? 일관되게 반일 정책이었습니다. 위안부 합의도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만들었고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이후에 외교적 노력도 방기했죠. 청와대 실세가 죽창가를 소셜미디어에 올릴 정도였습니다. 노재팬 캠페인도 했죠.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 호의를, 일본에 대해서는 최대 적의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현재도 후쿠시마 방류를 정치적 소재로 삼아갖고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죠. 사회 갈등도 더 키웁니다. 자, 이런 민주당식 외교로는, 민족주의 시야에 갇힌 민주당식 외교로는 한미일 협력은 요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냉전으로 불리는 세계적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중국의 변화에 대응 못하면 위태롭죠. 북한의 핵 위협도 중국 변수에 깊게 연관돼 있습니다. 반일 선동으로 정파적 이득을 챙길 때가 아닌데요. 자, 국민이 민주당의 이런 선동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비판을 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 8.15 대통령 연설 같은 반공 선동 역시 초당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진보 진영에 숨어 있다면서 이들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연설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즉, 한미일 협력에 반대하는 자들은 공산 전체주의고 반국가 단체라는 말이었습니다. 본부는 국가유공자 공적을 재심사하겠다면서 역사전쟁에 불을 붙였죠. 국방부도 느닷없이 공산주의 전력이 있는 독립군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거 참 큰일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하버드 대학에서 조지프 나이 교수와 대담했습니다. 전 이때 나눈 대화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치학의 세계적 석학인 조지프 나이 교수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프트 파워는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라는 하드 파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유인, 설득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움직이는 힘을 뜻합니다. 매력적인 문화, 민주적인 정치, 국제법을 따르는 대외 정책 등이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드 파워에 소프트 파워를 더한 것을 스마트 파워라고 부릅니다. 이게 국제 정치의 가장 핵심적 경쟁력이라고 나이 교수는 주장합니다. 세계적 아이돌 그룹 BTS가 한국 국제 정치에 미친 영향, 꽤 유명하죠. 독재를 끝낸 민주화 역사는 한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는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드 파워에 소프트 파워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느닷없이 진보진영 상대로 반공주의를 꺼낸 겁니다. 공산 전체주의라뇨. 사실 족보도 없는 말이고 냉전시대 느낌이 확 나죠.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토착외구하고 오히려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중국과의 하드파워 긴장 상태가 큽니다. 지금 소프트 파워로 이걸 이완시켜야 할 때예요. 이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선인 중 한 명인 정률성을 상대로 보훈부가 반공 논란을 일으켰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국인 투표권을 쟁점으로 만들어서 협중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 윤 정부의 대외 정책은 스마트 파워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실익에 따라 균형을 찾는 현실주의 외교에서도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정책을 정파 투쟁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딱 저랬죠. 현재 윤 정부는 제 생각에 문 정부가 실패했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새로운 선택은 내년 총선 이후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초당적 합의로 끌어내겠습니다. 저희 당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성과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윤 정부의 시대착오적 반공선동도 민주당의 정파적 반일 선동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새로운 선택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